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본과 1학년 인체심리학, 양방생리학을 담당할 최영현 교수입니다. 아직까지 코비드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된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많이 어색하고 힘들지만은 이번 학기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의 개요라든지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은 교수 계획서에 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 방법으로서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비대면 관계로 출석 점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그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대표를 통해서 공지한 바와 같이 이번에 교재로 3월 책은 인체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주로 책과 함께 같이 진도를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장 생리학의 소개 부분입니다. 교과서 1페이지인데요. 크게 6가지 정도의 서브타이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때 관심이 많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네 번째 줄에 고려인들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한 의사들의 시도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밑에 보면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 테라그래프는 생리학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피지올로지, 생물 및 그 생물의 일부 구성 요소의 일반적인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기능은 모든 화학적인 과정과 물리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생리학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에 대한 지식이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정의,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이런 등등 이런 고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각 작품마다 독특한 연속 문제가 하나씩 제시되어 있는데요. 차트 1에 제시한 연속 문제 제일 처음 2페이지 오른쪽 위를 보게 되면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 라는 제목의 연속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은 어머니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슐린 주사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이런 것을 물어봤다는 내용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민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엄마 잘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 아마 엄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미 어머니께서 일단은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뇨 질환이 있는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슐린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당뇨병의 타입 2형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1번 생리학은 통합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창발성이라고 하는 볼드체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뜻은 교과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페이지 오른쪽에 가운데 테라그래프 보면은 인간 유전체 삽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의 모든 유전자들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고요. 이것이 2003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도한 사업들은 백인 위주 염기 서열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인류 특이적인
이런 DNA 염기 서열을 밝히는 일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밑에 가면은 이제 생물학 연구 분야의 다양한 것들이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의 연구 분야가 따라온다 라는 것이 이제 기능의 통합, 조직화 수준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새로운 개념에서 방금 언급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변화하는 오믹스 세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오믹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학문 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첨언을 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체의 덩어리로서 학문을 연구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동안은 뭐 A, B, C, D를 따로따로 유전자에 대한 걸 연구했다면은 이 모든 유전자들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이 유전체학이라는 지노믹스에 오믹스가 붙은 그런 학문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관계되는 내용은 교과서 내용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3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그림 1-1 조직화 수준과 그 관련된 연구 분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원자에서 분자,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그리고 한 종의 군집, 그 다음 생태계, 생물, 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서 설명했듯이 다양한 종들이 같이 살고 있는 생태계와 생물군에서 분자 수준에서 개체군까지 이르는 조직화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 가장 이제 생명의 기본이라 생각하는 것은 세포가 되겠고요. 그래서 볼드체 세포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모든 생명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뭐 이것은 당연히 셀 멤브레인 혹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세포막에 의해서 내부 외부 환경이 격리가 되어 있죠.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조직은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인 단위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기관이라고 그러고요. 기관이 모여서 우리가 기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크게 기관계를 10개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2 다음 페이지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순환계에서부터 소화, 내분비, 면역, 외피, 근골격, 신경, 그 다음에 생식, 호흡, 비뇨기계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각 이러한 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과 조직, 그리고 이러한 기관계들의 대표적인 기능을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호흡계, 소화계, 비뇨기계라든지 생식계 이런 것들은 외부와 내부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 뭐 또 신경계, 내분비계 이런 것들은 또 몸 구석구석까지 연결되어 있겠죠. 그것을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관계들 사이에서의 통합이라는 표현을 거기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언급했듯이 여기에서는 몸에 흩어져 있는 면역계는 이 그림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생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통합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들이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느냐, 또 이에 따라서 이 기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 5페이지에 기능과 메커니즘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오른쪽 부분을 보면 뭐 중계연구라는 표현이 있네요. 기능의 통합과 메커니즘의 개념을 응용한 것이 우리가 중계연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패러그래프 맨 아래 보면은 뭐 당뇨병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연속 문제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미가 이제 컴퓨터 앞에 와서 인터넷을 통하여 당뇨병에 대한 검색을 찾아보았죠. 물론 여러분들도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당뇨병이라는 걸 치면은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학술적인 용어를 또 우리가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지미 어머니는 제2형 당뇨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될수록 다양한 지식 정보에 대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가능하면 이제 키워드를 잘 조합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잠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병과 연관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기관 중에서 조직 췌장이 되겠죠. 판크레아스. 자,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판크레아스에는 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호르몬이 나오고 있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즉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하이 블러드 수가, 즉 혈당량이 증가될 경우에 이것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유리하도록 자극을 하게 되겠고, 이제 이러한 인슐린은 글루코스를 혈액에서 업테이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으로 가서 글루코스를 글루코젠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이제 혈당이 저조한 경우에는 반대로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시켜 주겠고, 췌장을 통해서 이것은 간으로 가서 간에 축적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을 분해하여서 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릴리즈 시켜서 혈당을 다시 재조정하게 되겠죠. 뭐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으로 대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동화작용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당뇨병 측면에서 인슐린의 역할은 혈액 내 포당, 결국은 혈당을 낮추는 데 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생리학의 주제라는 말이 나와 있고, 뭐 교과서에 너무 통합적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은 5개의 주제가 포함된다 이런 말이 있죠. 즉 생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크게 이러한 5개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조직화 수준에서 가로지르는 구조와 기능을 우리가 통찰한다든지, 또 에너지의 전달, 저장, 사용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의 개체 및 하나의 종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흐름, 저장, 사용 이런 것들요. 그리고 생리학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이죠. 그래서 항상성과 조절계 및 이의 유지 이런 측면. 그다음 생명체가 살아있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는 결국 진화와 연결되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뭐 표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자, 3-1로 갑시다. 구조와 기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될 것이고, 분자 상호작용 쪽에 가면 한 분자가 다른 분자에 결합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은 생물학적 기능에 필수적이다. 이 능력은 각 분자의 구조와 모양에 의존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생기면은 기능에 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 놨네요. 헤모글로빈, 우리가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이죠.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암노산에
하나의 변이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낙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하죠. 단 하나의 아미노산 차이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기능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생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자 상호작용에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단백질은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단백질이 대사의 핵심적인 작용을 하죠. 단백질의 기능기에는 화학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효소, 촉매작용이죠. 그다음 신호분자 및 신호분자가 결합하는 수용체 단백질, 이런 건 대표적으로 호르몬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수용체에 와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물학적인 펌프, 필터, 모터, 그 다음 운반체,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생명체는 두 번째 이제 구획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세포에서부터 생태계까지 봤는데요. 공간을 서로 구획하여서 분리되어 있어서 특수하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끊임없이 에너지의 투입을 요구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주제 3은 정보 흐름이 인체 기능을 조절한다. 결국은 정보 흐름이라는 것은,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개인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이러한 DNA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이제 개체 발현에 관여하겠죠. 두 번째 테라그래프. 인체에서는 세포들 사이에서의 정보 흐름이 기능을 조절한다. 세포 사이에서의 소통은 화학신호, 전기신호, 혹은 이것들이 혼합된 형태로서도 작용을 하죠. 그 다음 테라그래프. 화학신호가 자신의 표적 세포에 도달하게 되면 이들은 그 정보를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 항상성은 내부 안정성을 유지시킨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내부 환경을 상대적으로 안정화시킴으로 해서 외부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것. 이게 바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상성과 내부 환경의 조절은 생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각 챕터에서 나올 모든 것들이 이러한 항상성 유지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이란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4번 항상성. 상대적으로 안정된 내부 환경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거기 보니까 프랑스의 내과 의사인 이분이 이제 처음에 창출했다는 이야기죠.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기 있듯이 이분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처음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여기 보면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메오스타시스, 호모 같다는 의미고, 스테이트스라고 하는 평정, 유지 이런 것으로서 그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이분은 소아생리와 신진대사 분야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 내분비계라고 하는 용어를 또 처음 사용하신 분입니다. 내분비계라고 하는 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들을 의미하죠. 이것을 이제 1855년에 이분이 그런 표현을 처음 썼고요. 현대 실험의학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성 가장 간단한 예로 이제 이 그림에서 나타났듯이 온도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놨죠. 추우면은 따뜻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 반대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항상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은 2교시 생리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물어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당뇨병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집합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되겠고, 바로 그 밑에 1929년에 미국의 생리학자인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71년에서 1945년까지 생존하신 분인데, 아주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소화계에 관계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신 분인데, 엑서선 조영제를 이용하여서 위와 장 운동 관찰을 최초로 시도하신 분입니다. 자, 캐넌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서 수많은 생리학자들과 의사들의 관찰을 근거로 하여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4개의 변수들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베르나르가 창출했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의 제어 시스템으로 연결시켰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와서 그 조절 변이의 목록이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그에 대한 예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캐넌은 그의 수필에서 인체의 내부 환경 조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성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어떤 생리학자들은 스테이시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뜻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원래의 생리적 상황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 이 단어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은, 만일 신체의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은 정상적인 기능이 붕괴되어서 질환 상태 또는 병리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질병은 일반적으로 그 기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떤 정상적인 생리작용에 있어서의 내부적인 실패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 또는 외부로부터 기인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질병 두 경우 모두 결국은 항상성이 깨어질 때 우리 또 몸은 여기에 대항하여서 이것을 보상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보상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병리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밑에 있는 그림 1-4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에 대한 신체의 보상 유무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바로 그림 바로 위에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병리학적 조건 중의 하나인 당뇨병, 지금 우리 연속 문제의 주제가 되고 있는 당뇨병들입니다.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일종의 대사의 교란입니다. 대사의 교란. 우리는 마치 당뇨병이 하나의 질병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원인과 증상이 나타나는 총체적인 질병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내부 환경이란 무엇인가. 자, 그 옆에 있는 그림 1-5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인체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우리가 하나의 세포 단위로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세포 내액이라고 그러고요. 바깥 부분을 우리가 세포 외액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당연히 세포 막에 의해서 이것이 환경이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스로 나타낸 거 보면은 결국 박스에 나타낸 것은 인체 유동성 구획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고요. 이런 세포 내액이라고 하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성은 질량 균형에 의존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투입량과 배출량이 항상 동일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투입되는 양이 많은데 배출되는 양이 적다면 몸에서 넘쳐나겠죠. 그 반대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게 되겠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인체에서 질량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되는 양과 배출되는 양이 항상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질량 균형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11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결국 이러한 균형을 우리가 잘 조절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 내부로 들어가나 일부는 내부에서 대사작용을 또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생산, 재합성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질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자, 첫 번째가 바로 배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내의 물질을 외부로 제거하는 방법이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이산화탄소, 또 의약품, 인공 조미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전환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내로 들어간 영양분은 원래의 물질을 다른 물질로 전환시켜서 물질 대사 경로의 출발점이 되겠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새로운 물질로 전환시키는 과정 중간 대사체의 생성으로 말미암아 질량 균형을 이루거나 또 방해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